네, 안녕하세요. 유은성입니다. 어, 전주국제영화제 끝나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하게 됐는데요. 음, 일단 뭐 이렇게 드레이어 영화 분노의 날 상영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자료원 쪽에. 다만 이제 지금 막 보신 분노의 날, 그리고 이제 오데트, 게르트루드 이 세 편의 작품이 이제 이번에 상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덴마크 영화 특별 상영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5편의 영화가 묶여 있는데 오해가 없길 바라고, 이제 이 분노의 날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딴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전혀 비난의 뜻은 없고요. 이제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강연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는 전주영화제 전이었고,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상영되는가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본 게 영화제 끝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편의 상영작이 있길래 적어서가 아니라 상영작 리스트를 보고 잠깐 이렇게 할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료원 쪽에 굉장히 짓궂은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한 대 모아두면 안 될 것 같은 감독 3명이 나란히 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작년 칸 영화제에서 라스 폰 트리에가 이제 무리를 빚었던 나치 관련 발언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정확히는 이런 말이었죠. 오랫동안 나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점을 되게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유대계 덴마크 감독인 수잔 비에르를 만나게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나는 내가 나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독일계였던 거다. 그걸 알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뭐라고 할까? 나는 히틀러를 이해할 것 같다. 어느 정도 그에게 공감이 간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상영되는 것 중에 이너 베러월드라는 작품이 바로 수잔느 비에르가 연출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짓궂은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이제 덴마크 감독으로서 이제 가장 유명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보신 이 분노의 날의 칼 드레이어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별 상영에 있는 라스 폰 트리에일 텐데, 이제 뭐 이 두 사람의 영화가 나란히 있는 거는 드레이어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할 건 없어도 좀 무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거는 여하간 이 5편 중에 3편이 드레이어 영화라는 거. 물론 저는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는 아직 보질 않았고요. 이변이 없는 한 안 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일단 이거는 영화와는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치고 분노의 날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분노의 날이라는 작품은 1943년에 이제 완성돼서 같은 해에 발표가 됐던 영화인데요. 이제 뭐 이걸 공포 영화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견도 있겠지만, 어쨌든 1930년에서 31년 사이에 어쩌면 뭐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호러 영화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뱀파이어라는 작품을 만들고 나서 10년이 넘게 영화 현장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파이어를 만들고 나서 10년,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발표된 해로 따지면 12년 뒤에 이제 발표된 영화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보신 분노의 날이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제 무성영화 시기의 드레이어 작품 경력을 살펴보면 절대 과자그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무성영화 시기에 활동했던 뭐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약간 적을지는 몰라도 결코 과작의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에 그 데뷔작인 재판장이라는 작품을 만든 때부터 이제 드레이어 영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죠. 이제 잔다르크의 순환을 만든 1927년까지 총 9편의 영화를 연출을 했는데 이제 거의 1년에 한 편꼴로는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유성 영화 시기에.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뭐 세미 유성 영화라고 할까요? 이 뱀파이어 이후로 이제 갑자기 10년이 넘게 공백기가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당시에 뭐 그 어떤 활발히 활동하던 감독이 갑자기 작품 활동을 중단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들이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뭐 혹시 이 사람이 이제 유성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것보다 당시 덴마크 영화계에 좀 널리 퍼진 속설 중에 하나는 드레이어가 함께 일하기, 특히 이제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미친놈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이제 퍼져 있어서 이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드레이어하고 작업하기를 꺼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2년에 그 노르디스크 영화사가 드레이어 신작을 이제 제작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노르디스크하고 그 계약은 성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원래 노르디스크 쪽에서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영화하기로 한 게 팔라디움 영화사인데, 이 작품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크레딧에 그 영화사 이름이 나오죠. 그 팔라디움 영화사가 이제 드레이어 영화 제작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되게 좋아서 그 분노의 날을 포함해서 이제 드레이어의 그 추후 영화 3편을 제작해 주겠다는 계약이었어요. 이제 뭐 일단 이 영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팔라디움 영화사가 나서서 드레이어 영화 제작에 나서게 되는데, 일단은 이 영화는 그 한스 비에르스 옌젠이 쓴 이제 1908년에 썼고 1909년에 이제 초연됐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이 희곡은 실제로 16세기에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재로 한 희곡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압살론이라는 이름의 시골교회 목사가 1575년에 죽었는데, 이제 죽고 나서 15년이 지나서 그 아내가 마법으로 이제 그 목사를 죽게 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돼서 화형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보시면 이제 이 영화에서는 배경이 이제 17세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뭐 압살론 아내가 마녀로 추궁당하는 것도 그 압살론의 장례식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이제 되어 있는 등 해서 몇 가지 원래 이제 실제 팩트하고는 좀 다르게 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일단은 배경을 뭐 17세기로 옮겨오고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드레이어 특유의 어떤 굉장히 리얼리티의 강박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발휘가 되는데, 이제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이전 작품들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아주 세부에 이르기까지 어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의 리얼리티를 중시했던 드레이어답게 이제 17세기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코펜하겐 교외에 있는 그 야외 박물관에서 이제 프리렌즈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곳은 이제 덴마크 전 지역에서 가져온 17세기나 18세기 옛날 집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딩보리의 교회나 뭐 드로닝룬드에 있는 성 뭐 이런 등등의 실제 로케이션 장소, 그러니까 17세기라는 시대를 재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로케이션 장소들을 택해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실내 장면 같은 경우는 그 팔라디움 영화사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잔다르크의 순환에 이제 여주인공 팔코네티가
한테 그랬던 것만큼 아주 전설적이고 악명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제 여기서도 배우를 다루는 드레이어 방식은 되게 고약했었다고 그래요. 일부 이제 이제 주연 여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는 뭐 어떤 지도에 의해서 연기를 뽑아내기보다는 그 이 얼굴 자체가 역할에 맞는다고 이제 캐스팅을 한 만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팔코네티식으로 막 가혹하게 다루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라스폰 트리에 같은 경우가 간혹 인터뷰에서 뭐 드레이어 존경한다고 하는데 뭐 라스폰 트리의 영화를 실제로 보면 드레이어에서 뭘 배웠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여배우 고문술 그거 하나는 확실히 배웠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제 분노의 날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여기서 좀 그 연기지도 할 때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좀 가장 가혹하게 다뤘던 배우가 영화 초반부에 이제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하는 그 동네 노파가 있죠. 이제 그 노파가 그 당시 이제 실제 나이가 80세가 넘는 사람이었고 이제 연극 무대에서 좀 잔뼈가 굵은 그 중견 배우였어요. 근데 이제 고령이긴 했어도 굉장히 정력적인 배우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표현적인 연기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초반부 장면들 찍을 때 드레이어가 원한 연기는 좀 절제되고 약간 느린 페이스의 이제 그런 연기였는데 그 할머니가 워낙 정력적이어서 이게 뜻하는 연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되게 고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느린 연기를 뽑아낼 도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그 할머니가 새로 산 신발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일 촬영장에는 한번 그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와보라고 했대요. 이제 새로 산 신발이니까 아직 발에 잘 안 맞고 좀 길이 덜 든 그런 신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오라고 한 다음에 새로 산 신발을 신기고는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달리기 리허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완전히 지지 빠져서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정도가 됐을 때 그 왜 집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도피하는 야외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이제 찍었다고 해요. 도저히 뛰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고 얼굴에 무슨 표정을 짓고 싶어도 힘이 빠져서 지을 수가 없을 때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비로소 촬영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보다 이제 더 좀 악랄하게 보였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화형식 장면이 있죠. 그 노파에 그 화형식 장면에서는 이제 그 80살 넘은 이 노배우를 사다리에 묶어놓고는 1시간이 넘게 햇볕에다 그냥 내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묶인 채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등이 아파서 나 죽겠다고 하고 이제 울고 그러니까 그제야 죽인다. 촬영 들어갈 테니까 그대로 계세요 하고 이제 카메라를 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의 연출 지도에 관한 에피소드는 뭐 드레이어 다른 영화 촬영에서도 꽤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유독 그 화형당하는 노파 역을 맡은 배우에게 그 드레이어 식의 이런 연기 연출의 좀 악명 높은 방식이 많이 가해졌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은 아마 드레이어 영화 관련돼서 뭐 이야기들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 때문에 드레이어의 연출 방식 자체를 좀 오해하는 일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드레이어가 실제로 뭐 배우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를 즐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드레이어가 어떤 배역에 걸맞는 그 인물을 일단 캐스팅을 하고 나면 이 인물이 어떻게 저기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배우마다 이제 연출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혹한 사례도 있지만 이 분노의 날에서 이제 여주인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특별한 지도 없이 이렇게 서 있고 자연스러운 표정 짓고 그냥 이 정도 있으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주문이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 배역에 따라서 그리고 배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한 연기 연출 방식을 구사를 했던 감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텐데 원래 이렇게 영화 현장의 뒷얘기라는 거는
가혹하고 이제 끔찍했던 얘기들만 주로 전파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레이어가 여배우 고문술에 굉장히 능한 감독처럼 오해되는 일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실제로 뭐 드레이어가 좀 가혹하게 다룬 배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몇몇 사례들 때문에 드레이어라는 감독의 어떤 연기 연출 방식 전체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이제 그 뭐 마르틴 역 그리고 안느 역뭐 이런 그 배역에 따라서 이제 그 다루는 방식들이 다 달랐다고 해서 어떤 배우는 좀 자유스럽게 다루고 어떤 배우는 또 굉장히 젠틀하게 다루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한번 뭐 나중에 드레이어 다른 작품들 관련해서 보실 때 이렇게 너무 그 가혹하고 악명 높은 에피소드들만 나오면 한 번쯤 이제 그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결국은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완성돼서 공개된 게 1943년 11월이었는데 덴마크 내에서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단 뭐 그 주된 이유가 영화가 너무 느리다. 이제 뭐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런 그 좀 느린 페이스의 유성 영화가 사실은 이 이후에 만들어진 그 뭐 오데트라든가 게르트루드 같은 드레이어 영화에서도 굉장히 미학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영화들과 비교해 봐도 이 영화의 리듬이 뭐 느리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유별난 데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드레이어 영화를 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거의 이 분노의 날이 1943년 영화인데 이제 한 30년 뒤에나 나올 이제 포르투갈의 올리베이라의 시대극 미학 같은 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1940년대 초반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영화들하고는 분명히 좀 페이스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드레이어 자신은 이제 그런 비판을 인정한 적도 없고 이제 그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한 적이 있는데 왜 이 영화에서 이렇게 드레이어가 무성 영화에서 보여줬던 어떤 편집의 리듬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뭐 잔다르크의 순환 같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기냐. 그래서 이제 드레이어가 내놓은 답변은 이제 빠른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성 영화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게 한 사람이 철로 위에 누워 있고 열차가 다가온다. 무성 영화에서라면 관객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감정을 느끼게끔 사람, 열차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야 할 거다. 그런데 이걸 유성 영화로 촬영을 한다면 나는 아예 열차는 보여주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만 보여주고 열차는 사운드에 맡겨놓겠다는 거예요. 소리에 이제 화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리고 한 쇼트 내에서 점점 그 철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는 이런 연출을 취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 영화가 물론 아까 세미 유성 영화라고 할 수 있다고 했던 뱀파이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유성 영화로는 장편으로서는 이제 드레이어의 첫 영화인 셈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에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 드레이어의 어떤 사운드 연출 방식이 이미 시작부터 드러나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크레딧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노파에 대한 판결문 쓰는 게 나오고 나면 바로 노파의 집이 나오죠. 그 노파의 집이 나오고 그 노파가 집을 뒷문으로 빠져나가기까지가 모조리 한 쇼트로 찍혔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이웃 여자한테 뭐 약초를 주고 그럴 때 이제 밖에서 이제 그 종소리 같은 게 들리고 뭐 사람들이 죽여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쇼트들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완전히 카메라는 이 실내 안에만 집중돼 있으면서 그냥 그 사운드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영화는.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영화가 이제 뭐 야외 장면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내 위주로 이제 좀 많이 찍힌 영화고
실내 장면에서 사운드 활용하는 걸 보면은 아까 언급한 그 드레이어가 이제 유성 영화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영화에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드레이어 답변, 뭐 빠른 왜 이 영화의 페이스가 뭐 이렇게 느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뭐 빠른 편집은 무성 영화와 관련된 거고, 뭐 유성 영화의 경우에는 뭐 사운드를 통해서 뭐 달리할 수 있다. 이 답변은 이제 제 생각인데 분노의 날에서의 그 느린 페이스에 대한 답변으로는 별로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답변은 뭐 이게 이유가 돼서 이 영화의 페이스가 좀 유별난 데가 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은데, 오히려 이 언급을 이제 잊고 있으면 좀 드는 생각이, 이 언급 자체는 드레이어 자신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게 드레이어가 생각할 때 유성 영화라는 것, 혹은 이제 좀 뒤늦게 잡는다고 해도 뭐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무렵, 혹은 뭐 그 이후 정도의 영화라는 건 무엇보다 이제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다라는 자각이 이제 이 드레이어의 변론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영화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서스펜스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서스펜스든 감정적인 걸 느끼기 위해서 요거와 요게 관련돼 있다는 것 자체를 믿는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식으로 변화됐다는 거를 드레이어가 딱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간단히 말해서 앞에 예로 들었던 드레이어의 예, 열차와 뭐 철로에 누워 있는 사람, 요 예를 살펴봐도 그 드레이어의 설명에서 열차의 사운드만으로 관객이 화면 바깥에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씬에서 서스펜스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철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여준다. 철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 위에다가 다가오는 열차의 사운드를 얹어 놓는다. 했을 때 관객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밖에서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장면은 전혀 서스펜스와는 상관없는 장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른바 이제 뭐 영화에 관한 영화라고 해서 만들어진 몇몇 영화들을 보면 요걸 이용해서 트릭을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있죠. 가령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막 열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열차 소리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 쇼트가 확 바뀌면서 화면이 확 빠졌는데 영화 촬영장이야. 그러니까 철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긴 한데 그냥 연기하는 배우가 누워있고 그냥 알고 봤더니 영화 촬영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영화 초반부에 트릭처럼 이렇게 유머 구사하는 영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미 영화에서 사운드가 도입되는 순간에 이 사운드하고 이 보여지는 거하고 사이의 관계가 되게 믿음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걸 뭐 별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드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에서 뭔가 변했는데 드레이어는 그걸 이제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의 차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분노의 날을 보면 이 영화는 꼭 뭐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뭔가 하여간 영화에서 중요한 게 믿음의 문제와 관련된 걸로 변했다라는 게 이제 서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동시에 드러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얘기를 이어서 하기 전에 이 영화는 1943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따져보면 덴마크의 나치 점령기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분노의 날이란 영화가 나치 점령기에 대한 알레고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가장 손쉬운 사이비 비평의 가장 천박한 사례라고 보고 그런 건 무시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분노의 날이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라면 이 영화가 뭐 무슨 뭐 나치 점령기나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뭐 무드 분위기에 대한 알레고리여서가 아니라
당시 영화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화라는 게 스크린, 스피커의 관계, 그리고 스크린이나 스피커 같은 이런 장비하고 관객들 사이에 믿음의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거는 영화 스스로가 자기 확신에 의해서 지탱되던 시절에 작별을 고할 때가 왔고, 이제는 불안정성에 내맡겨진 시대가 왔다는 깨달음 같은 걸 이 영화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분노의 날이 정치적인 영화라면, 물론 이제 분노의 날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담은 최초의 영화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 굳이 뭐 그런 뭐 영화를 찾자면 아마 유성 영화 초창기에 만들어진 작품 가운데 이제 1933년에 프리츠랑이 만든 마부제 박사의 유언 같은 영화가 이미 그런 식의 통찰은 아주 빼어나게 구사한 바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뭐 이 영화하고 프리츠랑의 영화하고 뭐 유사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화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영화인 건 사실인데, 만약에 프리츠랑의 영화가 일종의 진단 같은 거였다면 이 영화는 일종의 암중무색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 같고, 이제 그런 식의 이 영화가 변한 이후에 진단을 했고, 그러면 영화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암중무색을 하는 시기에 나온 영화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1943년에 같은 해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이제 로베르 브레송의 죄악의 천사들이나 알프레드 히치콕의 의혹의 그림자 같은 영화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 영화들은 전부 1943년에 발표된 영화예요. 이제 이 얘기를 말하면 영화 안으로 들어가면 이 영화 안에서 내러티브 상으로 보면 이 영화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딱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마녀는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마녀와 그녀의 주술은 존재하는가? 아주 단순한 이 질문 하나에 달려 있는데, 가령 뭐 안느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이 마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목사인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그녀의 말이 실제로 주술적인 힘을 행사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아닌가 하는 이제 문제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영화 자체는, 그리고 이제 감독인 드레이어 자신도 이 물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마녀는 존재하냐, 안느는 마녀냐, 혹은 마녀의 주술 같은 게 진짜로 있냐, 뭐 이런 물음에 어떤 결정적인 답변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는 영화 같지만, 적어도 이제 영화 마지막에 가면 안느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그 말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쇼트 보면 심지어 이제 화영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인물들도 그렇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보면 뭐 시어머니가 안느를 마녀라고 단죄하는 건 사실은 뭐 확신이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질투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마르틴이 이제 그 할머니 말에 동조하는 건 그냥 두려움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느라고 하는 인물은 진짜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사건, 두 요소 사이에 어떤 주술적인 연관이나 관계를 이제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이제 내러티브 상으로 보면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고, 마녀와 마녀의 주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물들에 의해서 뭐 이제 뭐 편의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든, 질투 때문에 뭐 몰고 가든,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이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 안느라고 하는 인물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자기는 그런 게 존재하고 그런 주술이 존재한다고 일단 자기 확신을 갖는 쪽으로 가요. 물론 이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기다리는 게 허용되긴 하지만, 일단은 영화 자체는 이런 믿음이라는 걸 둘러싸고 펼쳐지는 영화예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서사적으로 펼쳐지는 거 말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 드레이어가 이 믿음과 관련된 질문을 영화 속에 새겨넣는 방식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영화에서 교차 편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 다시 한번 볼까 했는데
방금 보셨으니까 기억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 그 압살론이 이제 죽어가는 사제 집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결국 죽고 나서 돌아오는 날 밤, 그날 밤에 이제 이 누굽니까 마르틴하고 안느하고 이제 대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죽었으면 좋겠다 그 대사도 여기서 나오고, 근데 그 대사를 꺼내기 직전부터도 이 돌아오고 있는 요 압살론의 모습이 이 장면, 이 실내 장면하고 계속 교차해서 들어가요. 교차해서 보여지는데 이게 이 교차 편집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서스펜스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교차 편집하면 생각하는 어떤 연관도 분명치 않아요. 사실 서사적으로 보면은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 빠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좀 뭔가 이상한 편집이에요. 이제 그럼 이게 이제 그 영화 안에서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이래서였나 보다 이제 수긍하게 되는 거는 그 대사 다음에 이어질 때인데,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압살론 모습이 보여지면서 바람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 지금 죽음이 나를 스쳐 지나간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현재 그 인물들 중 누구도 주술이나 마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진 않는데, 어쨌든 뭐 주술, 이 말의 주술에 걸려서 죽음이 찾아온 거든 뭐든 그것도 별로 단정 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딱 그 순간부터 이제 보는 우리한테도 이제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너 이게 주술이라고 당신은 믿을 거냐 아니냐, 그리고 그걸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는 성격이 되게 달라져요. 만약에 그거를 확신하는 관계가 된 이 영화에는 진짜 호러 영화예요. 예. 그걸 확신하는 관계가 된 이 영화는 정말 호러 영화가 돼요. 마녀가 등장하는. 확신하지 않는 관객이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객에게는 이 영화는 현재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통속 멜로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 일단 이 사실은 요 교차 편집에 대한 암시는 영화 시작 부분에 있어요. 노파가 이제 쫓겨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그 목사관으로 이렇게 올 때도 3번 들어가거든요. 그 이렇게 그 옮겨오고 있는 곳이. 근데 이제 이 2번의 그 영화의 앞부분하고 요 그 중반부에 들어가 있는 이 2번의 교차되는 걸어오고 있는 요 사람들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상이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 번씩 차례차례 보여지다가 결국 만났을 때 기다리고 있는 건 2번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차 편집이라는 게 원래 상이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되게 명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서스펜스를 유발하기 위한 최적의 기법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그리피스가 만든 국가의 탄생에서의 이제 그 뭐 유명한 장면일 겁니다. 근데 드레이어가 이 분노의 날이라는 작품을 만들던 1943년쯤이 되면 그런 교차 편집이 노리는 사건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관객의 믿음이 없으면 성립 불가능한, 그러니까 뭔가 좀 불확정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노파가 사제관에 다가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 압살론이 죽은 사제를 떠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여기는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두 공간 사이 어떤 뭐 주술적인 연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흐트러져 버리는, 혹은 그냥 번갈아서 보여지는 그 무엇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 압살론이라는 사람의 가슴을 스쳐 지나간 게 과연 안느의 말의 주술적인 효과냐, 아니면 노령의 압살론에게 다가온 자연적인 신체적 반응이냐, 혹은 뭐 방금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생긴 또 어떤 그 이후의 어떤 반응이냐, 뭐 등등의 얘기는 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분노의 날에서의 이 장면은 확실히 무성영화 시기에 발명됐고 가장 탁월한 어떤 그 대표적인 편집 비법 하나라고 생각되었던 것 무엇에
굉장히 불확실성의 안개를 싹 들이우는 그런 영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로 든 장면을 빼고 그 이외에 전체적인 영화의 구성을 살펴봐도 계속 이런 믿음의 문제는 계속 걸려 있어요. 물론 이제 서사적으로 던져지는 마녀는 있는가, 마녀의 주술이란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하고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사제 하나가 병으로 죽어가는 게 정말 화영대에서 죽은 노파의 저주 때문인지 우연의 일치 때문인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분노의 날이라는 작품은 이 서사상의 내러티브상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녀와 그 마녀의 주술, 마법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불확실성,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아예 영화의 형식적인 수준에 새겨놓고 있는 영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그 영화 자체를 전적으로 서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믿음의 문제에 내걸고 있는 꽤 모험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뭐 느리다라고 하는 반응 중에 어떤 부분은 이 영화가, 저는 페이스가 느리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유별난 데가 있다고 했죠. 이 영화의 이 유별난 페이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영화에서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이 연관들을 받아들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보면 이 영화는 정말 느린 영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안느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마녀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분노의 날이라는 영화에 대한 감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다만 이 영화가 어쩌면 뭐 드레이어 말처럼 유성 영화, 혹은 2차 대전 좀 전에, 혹은 2차 대전 이후에,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에 영화가 떠안게 된 불안, 그러니까 이전의 영화들처럼 영화적인 요소들이 영화적인 요소들끼리의 관계가 심리적이고 미학적인 수준에서 탁 맺어지는 단계를 벗어나서 그런 관계나 연관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던 게 싹 해체되고, 이제 영화하고 관객 사이에서, 그리고 영화하고 세계 사이에서 교환되는 믿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아주 불확정적인 영화에 대한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뭐 이 영화가 안느가 마녀라는 걸 믿지 않으면 분노의 날은 지루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영화가 영화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오직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교환되는 믿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그런 불확정적인 영화만이 가능하다는 불안을 보여주는 영화라면, 이제 이 영화에서 안느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불안이 아주 구체화된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안느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영화가 뭐 나치 점령기에 대한 정치적인 알레고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안느라는 인물이 오히려 하나의 영화라는 것에 대한 메타포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드레이어가 의식을 했건 안 했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묘하게 이렇게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와 이 영화 서사적인 이런 상황들이 겹쳐 들어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안느라는 인물이 극 중에 이제 압살론의 입을 통해서 얘기되지만 원래 말이 없던 여잔데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이제 그 침묵의 영화에서 사운드가 있는 영화로 넘어오는 단계, 그리고 그 넘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정확히 뭐 이 영화의 서사를 뭐 영화의 발전 과정과 때려 맞춰 보겠다 하는 거는 밤새도록 해봐도 쓸데없는 짓이 되겠지만,
다만 이 영화에서 몇몇 이렇게 주어지는 요소들은 묘하게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와 무성에서 유성 영화 혹은 전전 영화에서 전후 영화 요런 변화를 거쳐서 영화가 겪게 된 어떤 불안들이나 징후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흐트러 놓고 있는 영화고, 그런 흐트러진 것들이 좀 형식적인 특이함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당시 관객들이나 평론가들한테 좀 이례적으로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레이어의 뱀파이어가 그랬고, 그리고 잔다르크의 순환 같은 영화가 그랬고, 이미 그의 데뷔작 재판장이 그랬듯이 드레이어의 영화들은 오히려 영화가 만들어지고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동시대적인 영화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져요. 자, 뭐 이제 그 이 영화가 이제 어떤 그 믿음에 관한 영화라면 사실 이거는 드레이어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영화라고 부르는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빠져든 질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 전후의 현대 영화들이 1950년대가 되면 이제 이 분노의 날에서 던져진 어떤 뭐 믿음 이런 문제에서 더 나가서 이제 믿음, 신뢰 혹은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 미라클의 문제에 매달리게 되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뭐 신뢰, 믿음,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문제라는 점에서 1954년이 아주 주목할 만한 해죠. 왜냐? 일단 이번에 상영되는 오데트라는 작품이 나온 해이기도 하고, 그 오데트라는 작품이 바로 그런 어떤 기적의 문제, 믿음과 관련된 기적의 문제에 관한 영화기도 하고, 이제 1954년에 같이 발표됐던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영화들이 이제 미조구치 겐지의 뭐 산쇼다유라든가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이탈리아 여행 같은 게 다 이때 1954년에 발표됐던 영화들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영화 내러티브 상에서 뭐 마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는 안느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 화형 직전에 그 사제들한테 저주를 퍼부은 노파 역시 이제 죽기 직전의 순간에 자기가 마녀임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 안느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안느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영화 자체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이기도 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꿈 같은 상황은 그겁니다. 이 영화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다고 했는데 묘하게 이 영화를 영화에 관한 영화로 보게 만드는, 그 안느하고 마르틴이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나가는 씬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물 위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나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진 거를 바라보고 이제 흐뭇해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관객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깨졌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확실히 어떤 영화하고 관객 사이의 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서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왜 자수를 놓는 안느가 있고 이제 그 맞은편에서 마르틴이 이게 책을 읽는 것처럼 서 있는 가 있죠. 거기 다 보시면 먼저 마르틴이 본 시선으로 이렇게 자수 놓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 너머에 이제 안느 얼굴이 같이 겹쳐서 보여져요. 꼭 영화 장면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안느 시선에서 요 놓고 있는 자수 스크린 너머에 있는 마르틴을 보는 숏이 있고, 요 교차가 이제 두 번씩 일어나는데, 이제 뭐 그 장면에서 보면 안느는 하나의 영화이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는 관객이기도 한데, 뭐 물론 또 서사적으로 기능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거기서 이렇게 자수 놓고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상반신을 벗은 여자 하나가 그 뭐 이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놓은 건 지금 아직 아이는 완성되기 전이죠. 없죠. 여자 모습만 있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 노타만 자수 걸쳐서 마르틴을 바라볼 때 그 아이 위치에 딱 놓이는 게 마르틴 얼굴이에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자수 프레임은 원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실제로 마르틴이 어쨌든 이 여자의 뭐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들 역할이잖아요. 아들 역할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자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연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의 그림 자체를 굉장히 이제 에로틱한 식으로 이제 변형시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굉장히 뭐 아름답게 연출된 장면이기도 하고 서사적으로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걸 바라보는 관객이기도 한 존재로서의 안느, 그리고 관객과 영화라고 하는 것 사이의 분리,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에서 동시에 바라보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컷을 통해서만 차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분리된 존재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영화에서 그 굉장히 이렇게 보고 나면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 아닌가 해요. 짧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느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마녀를 지켜봐요. 영화 그 노파가 화형당할 때. 근데 영화 마지막 쇼트에 가면 바로 자기가 한 명의 마녀로서 이제 서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쇼트에서 드레이어는 이 마녀 혹은 안느를 바라보는 디제시스 상에, 이야기 상에 어떤 관객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앞에는 이제 장례식에 참여한 가족 그리고 다른 사제들의 모습이 보이다가 이제 이 안느가 마침내 고백을 결심하고 압살론의 관에 걸터 앉는 순간부터 디제시스 상에, 이야기 상에서 이 여자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인서트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요. 안느가 고백할 동안. 그게 누구냐면 죽은 마르틴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숏 반응 숏인데 사실은 반응한 사람이 죽은 숏 반응 숏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남는 거는 그냥 안느 혼자의 이야기고, 그걸 지켜보는 디제시스 상의 관객은 없고 이제 지켜볼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보면 영화에서 이 여자가 마르틴하고 사랑에 빠져 있을 순간에조차 굉장히 꼭 끼고 검정색 옷만 입고 있던 여자가 이때만은 되게 새하얀 옷을 입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크린처럼,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이 안느가 고백을 하는 순간만큼은 어쩌면 영화 스스로가 나는 아직 주술을 걸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주술을 건다는 게 누구를 죽여버린다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여하간 영화 스스로가 나는 아직 주술을 걸 수 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다. 실제로 영화가 태어나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지금 살아있는 누군가를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더 이상 죽어서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매혹시킬 수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영화 스스로가. 물론 나머지 믿음은 우리 몫이에요. 근데 분노의 날의 마지막에서 이제 잠깐 회복됐던 이런 믿음의 영화라고 할 거는 정말 잠깐이었고, 이 영화 이후에 그런 믿음들은 이제 화형대에 매달리게 될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전후에 나올 어떤 영화들 이전에 나왔던 마지막에 어떤 영화의 그 고전적 시기에 만들어진 이상하게 분열적인 영화 중에 드문 사례일 거예요. 이제 뭐 영화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믿음의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이 영화의 내러티브 상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영화가 관객과 영화가 세상과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있는 영화가 이 분노의 날이란 영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은 이후에 이제 그 드레이어 영화들에서 또 아까 뭐 이제 믿음과 상응하는 기적 뭐 이런 뭐 오데트 그 이후에 뭐 게르트루드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직 보시기 전인 분들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노의 날 이 작품 이후에 드레이어라는 감독의 행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 작품은 덴마크의 독일 점령기에 제작된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는데 이제 독일 장교들이 이 작품을 꽤 흥미롭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런 작품을 만든 감독이라면 우리를 위해서도 괜찮은 영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드레이어한테 실제로 접촉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드레이어의 말에 따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계속 거절을 했고, 근데 어쨌든 점령 그 나치 점령 하에 덴마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구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드레이어가 취한 방법이 분노의 날 스웨덴 개봉 문제 때문에 스웨덴에 갈 일이 있다고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스웨덴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서 스웨덴에서 자기가 차기작을 찍어야 되는데 차기작 시나리오 작가가 자기 아내다라고 해서 또 독일 그 허락을 받아서 아내까지 스웨덴으로 데리고 가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스웨덴에 머뭅니다. 이제 덴마크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웨덴의 그 스벤스크 필름 인더스트리에서 이 분노의 날이라는 작품이 발표된 다음 해에 두 사람이라는 투 피플이라는 작품을 완성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드레이어 영화 중에 가장 안 보여지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작품 두 사람이란 영화는 그 화질이 썩 바람직하지 않은 영어 자막판 비디오로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라는 장편은 드레이어가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자기 영화 중에 실패작이라고 인정한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평론가들도 좀 드레이어 영화 중에 좀 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단 한국에서 상영된 적이 없고 보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두 사람이란 영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뭐 영상자료원이나 이런 곳에서 드레이어 전작전 같은 걸 또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한번 상영돼서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이렇게 보고 영화가 정말 그렇게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정도의 영화인지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을 1944년에 찍고 또 10년간을 공식적인 영화 제작 현장에서 떠나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근데 이제 그 뱀파이어에서 분노의 날까지는 정말 공백기였다면 이 44년에서 54년에 오데트를 만들기까지는 공식적인 영화 현장에선 떠나 있었는데 꽤 많은 광고 영화하고 단편 영화를 찍어요. 근데 그 광고 영화들 중에 걸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좀 되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12분짜리 그 교통 안전에 관한 광고 영화로 그들은 페리를 탔다 이런 거는 드레이어 단편 중에 최고라고 할 만한 걸 거예요. 그리고 또 드레이어 작품답게 매우 음울해요. 광고 영화인데 근데 또 페이스는 오늘 보신 이 영화하고 매우 달라요. 예. 근데 이런 영화들을 찍다가 이제 10년 만에 1954년에 오데트를 찍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1964년에 마지막 영화인 게르트루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성영화 시기에 꽤 활발했던 감독이 이제 유성영화 시기에 이렇게 과자그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뭐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드리기보다 개인적인 말씀만 하나 드리자면 특히 게르트루드 같은 작품은 이제 미조구치 겐지의 잔국물어나 장르누아르의 강하고 함께 개인적으로는 110년이 넘는 영화사에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세 편의 영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번 기회에 오데트도 꼭 보셔야겠지만 게르트루드는 한번 이번 상영될 때 꼭 이 자리에서 다시 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서. 예,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예, 남아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기 덴마크 영화 특별 상영전 상영작들에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섯판을 모음권 주제력은 많고 이런 사정을 갑작스럽게 기획을 해갖고 어쩌다 보니까 5편 이상하게 모여졌어요. 주례위원회에서는 좋아해서 이제 친구고요. 멜랑콜리아는 제가 좀 보고 싶어갖고 이제 이번에 찍게 되는 거고 제가 라스폰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